네, 특검 수사와 최순실 게이트 공판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재소환해 블랙리스트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합니다. 오늘 최순실 씨 재판에서는 내부 고발자 노승일 씨도 출석합니다. 하지만 속도를 내던 헌재 탄핵 심판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 대통령 측이 증인을 무더기로 추가 신청했기 때문인데요. 헌재 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조금 전에 이제 박영수 특검팀이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또 한 번 소환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좀 강도 높은 수사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앞서서 함께 화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때 왕 실장으로 불렸던 김기춘 실장의 어떤 표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참 느끼는 바 좀 이렇게 좀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 사건이 불거지면은 국민들 앞에 국가 운영에 참여하다 보면은 모든 일을 다 사사건건 다 실정법에 정확하게 일치해서 하긴 어렵다. 큰 틀에서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권의 국정 지표와 방향이 그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그 방향으로 가는 그게 맞다. 그거에 충실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실정법 위반이 있다면은 그건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죠. 이렇게 당당하게 했으면은 정치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민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 다룰 때도 아무래도 그렇게 가혹하게 가지는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 하나하나를 다 빠져나가고 피하고 책임 안 지려고 하다 보니까 민심 돌아서고 또 검찰이나 특검으로부터 집요한 수사를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그것이 또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에게도 형사법적으로나 탄핵 측면에서나 조금 더 짐을 못 들어드리고 오히려 부담을 또 가중시켜지고 그래서 본인도 어려운 인생의 마지막에 어려운 이제 국면으로 가고 정권과 대통령의 평가도 아주 나빠지고 탄핵에도 나쁜 영향을 주는 이런 결과가 되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 시작할 때 그렇게 당당하고 좀 책임지는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평가받겠다, 역사에 평가받겠다는 자세를 했더라면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상징이었던 분이 이렇게 수갑 채워져가지고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가는 것은 국민 전체에게 참혹한 그런 참담한 마음을 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김 전 실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을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태도의 변화가 좀 있을까요? 변화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오늘 다시 출석을 요구한 것은 어제 유진룡 전 장관이 특검에 출두를 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자료와 진술들을 갖고서 다시 검증하는, 즉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소환을 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기춘 전 실장이 그런 좀 대범함이라든가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라 오기 전부터 증거인멸의 어떤 자료들이 정황이 드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아마 이것을 부인하고 이것으로 일관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전 실장, 즉 왕 회장이라고 불렸던 사람으로서 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지금 박 대통령 밑에 있는 많은 그 고위 관료들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느 누구도 이게 내 책임이다. 라고 나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김기춘 전 실장은 사실은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황이 많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인을 일관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본인이 어떤 50년 공직 그 인생을 오히려 훼손시키는 그런 결과라고 뿐이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지금 오후에는 조윤선 장관까지 이렇게 함께 다시 재소환돼서 이렇게 조사를 받을 계획인데 어쨌든 특검 쪽에서는 칼끝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김기춘 전 실장이 지금 부인을 하는 것이 과연 모르겠습니다. 판단을 어떻게 좀
결론이 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본인이 워낙 법에 대해서 명석한 분이고 옛날에 그 92년도에 대선 때 초원복집 사건도 본인의 법률적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 빠져나갔거든요. 예, 그래서 예. 어떤 또 그 회피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본인이 거기서 혐의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고 어쨌든 생각을 하겠죠. 네. 그리고 서로 본인은 주변의 여러 가지 정황이나 그 증거물이나 또 증언을 통해서 그걸 예. 못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좀 긍정적 좀 선의로 평가를 해준다면은 예. 대통령에게까지는 안 가도록 내선에서 막겠다. 내가 자백을 해버리면 그다음 내 윗선이 누구냐에 대한 신문이 바로 들어올 것이고 예. 그걸 견디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이 선에서 막으려고 생각한다고 이제 선의를 해석하자면 이제 예. 그런데 특검은 특검대로 또 이제 그 반환점을 돌았고 활동 기간이 그 추가로 만약 연장이 안 된다고 가정하면은 이제 반이 안 남았고 그래서 애고한 거는 2월 초에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하겠다고 네. 했는데 대통령 조사의 핵심 이제 그 쟁점은 뇌물죄가 일반 뇌물죄가 될는지 삼자 뇌물죄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뇌물죄하고 이 블랙리스트 이 두 가지인데 뇌물죄가 일단 그 이재용 그 부회장 영장 기각이 된 상태에서 한번 난항을 겪고 있고 다시 보강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보다 더 확실하게 이렇게 들이댈 수 있는 거는 이제 블랙리스트다. 그렇죠.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증거도 확보가 돼 있고 문체부 관계자들이나 또 문체부 전 현직 장관, 차관들 또 실무자들 그리고 이제 청와대 그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실장만 제외하고는 다 거의 이제 그 증거와 증언과 정황이 확보된 상태이고 여기서 이제 조윤선 장관이나 김기춘 실장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야기를 한다면은 네. 바로 이제 그걸 가지고 대통령 만나가지고 예. 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시 안 했느냐라고 이렇게 들이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궁금했던 게 아까 말씀을 좀 얼핏 하셨지만은 예. 그럼 김기춘 실장 본인 선에서 최종 그 지시자로 자기가 책임을 질 건지 예. 아니면 자기가 피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할지 예. 그 부분에서는 김기춘 실장이 본인이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런 충정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자백은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내가 네.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시했다라고 하면 그다음 이제 본인 혐의가 확정되어 버린 거고 네. 이제 배후에 대한 그 신문이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견디기가 쉽지 않아서 나도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이제 특검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혐의 입증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 유진용 장관도 김기춘 실장일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단정적으로 이야기 못하는 게 김 실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받고 이런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예, 그건 조윤선 예. 장관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 조 장관이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그 지시받았다는 것까지 이야기 나온다면은 김 실장 그 혐의까지는 대검에서 입증할 수 있을 텐데 김 실장이 있어요. 부인하면은 네. 대통령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렇겠군요. 자, 어제 일단은 유진용 전 장관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고요. 오늘 뒤이어서 바로 김기춘, 조윤선 재소환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은 어제 있었던 어떤 유진용 장관의 발언들로 오늘 또 어떤 영향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유진용 전 장관의 어제 증언 이게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블랙리스트에 관한 한 전모를 알 수 있는 몇 사람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이죠. 네. 특히나 이것의 작성 과정에서 김기춘 전 실장과의 어떤 갈등 뭐 이런 것들을 어제도 상당히 피력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블랙리스트를 갖고서 실행을 했던 관료들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특검에 제출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실행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알고 있는 거죠. 더 나가서는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통령을 2번이나 독대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대통령과 이 부분을 얘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진용 전 장관의 진술이 가장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뭐 박 대통령이 얼마만큼 영향력을 이 부분도 유진용 전 장관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묵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그리고 거의 답변을 안 했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은 헌법을 지켜야 될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 블랙리스트는 국민들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와 직결된 것인데 그것이 블랙리스트라는 것으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묵인하고 방치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한의 이 직무에
방기다, 유기다, 직무 유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무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특검뿐만 아니라 헌재에서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유진용 전 장관의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최순실 씨도 사실 이제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뭐 재판 때문에 뭐 당장 48시간 동안 이렇게 구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요일쯤에 다 나온다고 하는데 예. 이때쯤 나와서는 어쨌든 특검으로서도 안 부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불러서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예. 또 진술을 또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 뭐 어떻게 좀 될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정유라 양이 소환되면은 이제 그 심리적 압박 때문에 자백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그렇게 그게 이제 봤었죠. 안 되고 있고 지금까지 이 특검을 회피하고 재판에서 나와서 이제 또 부인하는 태도나 그런 걸 보면은 특검에 소환이 되더라도 기대하는 그런 진술을 하기는 이제 쉽지는 않을 텐데 그렇더라도 또 특검은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게 최순실 씨 개인의 혐의도 혐의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대면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 확실한 증거나 정황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구속이 됐다면은 그거는 이제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대가성 이런 걸 어느 정도 이제 인정한 셈이 되기 때문에 그 대통령 신문이 굉장히 유리한 자료를 가지고 가는 셈이 되는데 그게 이제 기각돼서 그렇죠. 결국은 그 최순실 씨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보강을 해가지고 대통령 대면 조사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건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조사고 최순실 씨 경우도 이제 이게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게 준 게 뇌물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이용해서 최순실에게 받은 것이 제3자 뇌물죄도 될 수 있고 네. 그럼 또 이제 특검이 또 지금까지 계속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최순실 씨 주머니는 대통령 주머니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돈을 받았지만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통해서 자기가 받은 거나 똑같다라고 해서 이제 생활 공동체 자산 공동체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꼴이든 간에 최순실 씨의 혐의를 입증하거나 그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체포영장까지 받아가지고 네. 대통령 대면 조사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순실, 안종범 이제 7차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정동춘, 노승일 이 두 명의 인물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가장 좀 궁금한 거는요. 이 정동춘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좀 최순실 씨 편이라고 이제 계속 보여져 왔지 않겠습니까? 청문회에서 오늘은 좀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본인은 위에서 뽑은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K스포츠 이사장 자리를 안 놓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최순실 씨 입장에서 계속해서 이것은 공익을 위한 순수한 의미에서 K스포츠를 만든 것이고 최순실 씨는 여기에 역할 별로 한 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나갈 공산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노승일 부장이 이제 같이 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서로의 주장이 굉장히 상반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굉장히 또 감정적인 행태를 보일 가능성도 뭐 없지 않아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과정에서 아마 노승일 부장이 제출했던 어떤 증거물들 예컨대 뭐 녹취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나오면서 이 국민적 관심을 모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이야기도 좀 살펴보고 싶은 게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있었는데 어제는 뭐 폭로전이 난무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고영태 씨의 사생활까지,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계속해서 시간을 끌려고 지금 증인 채택도 막 많이 하고 계속 시간을 끌기 전략으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가운데서 또 고영태 씨 뭐 전과 조회해달라 사생활 폭로하고 예.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예, 큰 틀에서는 이제 시간 좀 지연하려는 전략이고 네.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큰 변화는 아니지만은 탄핵 반대 세력이 좀 결집하고 있다고 이제 판단할 거고 네. 또 여론도 탄핵 반대 여론이 12점 그제 사이에 여론조사를 보면 한 12점 몇 프로까지 이제 올라간 거 사실 그게 뭐 대세에는 영향을 안 주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뭐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수록 조금은 더 이제 늘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초반에는 태블릿 PC의 그 진실성 여부를 가지고 한참 또 이제 공방을 벌이다가 네. 지금 다시 이제
그 저기 뭐지 저기 고영태 씨 그, 사생활이라든지 뭐. 예.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을 그 고영태 씨의 뭐 그 최순실 씨와 내연 관계냐 아니냐고 차은택 씨한테 묻고 네. 원하는 답변을 좀 얻고 네. 거기다가 또 전과 소외를 요구하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심지어 그 대통령 탄핵 대리인단 그 이중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표현을 아주 뭐 구역질하는 사람이라고 표현까지 하고 네. 뭐 이런 사람 거짓말 때문에 나라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다 이러면서 예. 노골적인 인신공개 비슷하게 해서 그 사람이 진술한 것들이 지금 이 사건의 진행에 상당히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그 태블릿 PC 자체가 그 진실성이 의심받으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나온 여러 가지 이 보도나 증거들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처럼 고영태 씨의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된다면은 이 사건의 진행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네. 헌법재판소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네. 그런 그 헌법재판소의 공감을 못 얻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시간을 조금씩 더 지연을 할 수 있겠지만은 네. 예를 들면 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이달 31일 날 그만두게 되는데 네. 예, 그 전에 사실은 박한철 소장이 결정문을 작성하는 데는 한 2주 정도 걸리니까 거기에 참여를 못 하더라도 네, 네. 주문을 확정하는데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하는 데는 자기 의견을 넣어 가지고 확정하고 물러나고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결정문 작성하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네, 네. 못 하고 넘어가니까 뭐 이렇게 시간 끌기 좀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네. 대세의 지장을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건 좀 미지수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시간 끌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탄핵의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 판단을 하니까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이런 주장 자체가 조금 대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타깝죠. 네. 지금 뭐 대내외적으로 거의 국정이 마비돼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질질 끌려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의 어떤 국민적 정서에는 상당히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 상당한 변수들이 또 만들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뭔가 변화, 유리한 방향으로 또 이끌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 속에서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증인 같은 경우도 39명이면 네. 사실 이 하나하나를 다 충실하게 하자 그러면 한 6월 달이나 돼야 될까요? 뭐 이런 아주 장기화를 꿈꾸는 건데 네. 그래가지고 관련성 없는 사람들도 막 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게 증언할 사람 예컨대 뭐 우리가 잘 아는 황창규 KT 회장이라든가 이재용 부회장도 여기 포함이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더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9명을 다 해놓는 거는 그걸 통해서 이제 뭔가 변수를 꿈꾸는 뭐 이런 건데 사실상 어떤 책임을 지는 대통령의 어떤 입장으로서는 좀 안타깝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현재 그 과정 속에서 뭐 이 고영태 증인의 어떤 뭐 사생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체의 어떤 흐름을 흐트러뜨려고 놓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당당하지 못한 그런 느낌을 좀 받고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면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오히려 더 나빠지고 이 재판관들도 마찬가지죠. 어제 이제 강일원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은 이 고영태 씨 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좋아하는 형사소송법에서도 그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었냐. 예. 즉 과거 사례로 지금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제 강일원 재판관이 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것들은 재판관들 헌재 내부에서도 사실상은 호응을 못 얻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박 대통령에게는 부정적인 효과를 줄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일까요? 대권 주자들의 행보는 반대로 계속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어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약 하나가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전 국민에게 30만 원 토지 배당금을 줄 것이다라는 공약을 내놨거든요. 이러한 예. 좀 파격 공약들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새로운 공약은 주목을 끄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국토 보유세를 걷어가지고 네. 땅 가진 사람, 재산 가진 사람들한테, 토지 가진 사람들한테 그걸 걷어가지고 국민들한테 30만 원씩 토지 배당이라고 해서 나눠준다는 건데 네. 큰 틀에서 보면은 토지는 개인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는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 거다. 토지 공개념을 이제 바탕에 두고서
그다음에 토지로 인해서 얻는 소득을 기본적으로 불로소득 비슷하게 생각하고 네. 그거는 그 개인이 가지면 안 되고 국민들에게 나눠 가져야 된다는 개념인데 이상적이긴 하지만 좀 파격적이고 토지 공 개념 자체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그 정리되지 않은 자본주의 사유재산 개념하고는 좀 이제 그 조화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당연히 전제로 하고 거기서 나오는 또 소득은 당연히 이제 불로소득이라고 전제하고 온 국민 나눠 가져야 된다는 것이 기회는 솔깃하지만 너무 좀 심하게 말하면 사회주의적인 사회주의가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적인 그런 개념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좀 파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제가 오히려 관심 가지는 거는 이제 기본소득제라고 해가지고 네. 전 국민에게 이제 한 2008 전국 전체는 아니지만은 좀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들에게 한 2,800만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네. 절반 조금 넘는 국민들에게 연 최대 130만 원 정도 130만 원씩 주겠다고 하는 그거는 장기적으로는 고려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이 지금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첨단의 IT 쪽으로 이제 계속 가면은 네. 아무리 취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일자리 만들려고 노력해도 절대적인 일자리가 계속 줄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취직 못하는 사람들한테 다 먹고 사는 거 당신 알아서 책임지라고 하면은 그거는 산업 발전이 오히려 국민들의 그런 생계를 위협하는 쪽으로 가는 거라서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산업은 발전해야 되지만 IT 쪽으로, 인공지능 쪽으로 대세에 따라서 이제 발전해야 되고 우리가 오히려 앞서가야 되지만은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불가피한 구조적 실업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국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는 이 고민은 어찌 피해갈 수 없는 고민인 것 같고 네. 예, 그런 측면에서는 뭐 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재벌 해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더 좀 앞으로 앞서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 이재명 시장의 뭐 30만 원 토지 배당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과 연계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이 공정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너무 지금 토지 같은 거라든가 부의 불평등성, 부의 집중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공정사회를 만들어내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가장 토대가 되는 최소한의 어떤 소득 부분들을 이 개념을 통해서 만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30만 원이라 그러면 사실은 뭐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충분히 어떤 기본소득에서 출발한다고 한다면 이런 개념을 우리도 전향적으로 좀 도입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보는 한 계기로 삼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재명 시장이 어제 뭐 출마 선언을 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한 가지 좀 뭐 특히 이제 좀 야권에서 좀 주목할 부분이 지금 당장 경선 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예. 박원순 시장과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공동 경선을 계속해서 주장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이걸 가지고 계속 같이 경선 룰 협상이 좀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예. 일각에서는 이분들이 혹시 좀 떨어져 나가려고 이렇게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부인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민주당 지도부는 설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전에 예비후보 등록부터 받겠다고 하고 네. 경선 룰을 거의 확정하는 단계로 가는데 박원순, 김부겸 이런 두 분들은 경선 룰 동의할 수도 없고 아예 논의에 참여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결국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초단기 대선전이 돼가지고 대선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니까 네. 원래도 대선 다가오면은 그전에는 이렇게 지지율이 많이 야권대로 그 안에 있는 여러 주자들한테 흩어져 있다가 네네. 여권대로 마찬가지지만은 다가오면은 한 사람에게 이제 집중이 되고 나중에는 양자 대결 딱 집어넣으면은 거의 55대 45나 뭐 53대 47 이 정도로까지는 다 가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문재인 후보 쪽에 점점 집중돼 가니까 이분들은 더 입지가 더 없어지고 그런 또 정서적으로는 문재인 친문 패권주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네. 이런 식의 친박 패권 이후에 친문 패권이 또 잡으면은 국가적으로 볼 때도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그런 문제 인식도 공유가 돼 있고 이분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정치 패러다임이나 국정 운영 패러다임이 분권 협치이기 때문에 그런 구도 속에서 놓고 보면은 범야권 전체가 같이 통합해서 공동경선을 하는 것을 주장할 만한 명분이 충분히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또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걸 명분으로 해서 민주당 이 레이스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이탈하면 어디로 갈 작정일까요?
이탈은 안 합니다. 이탈은 안 해요. 이탈은 안 네, 하고 지금 워낙 이제 편차가 심하고 본인들이 주도권을 잡는 어떤 이슈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야권에서는 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이 굉장히 큰데 네. 그 정권 교체 하나의 방법으로서 야삼당이 결합을 하는 방식이 어떤 게 있느냐. 그 중에 하나가 3당의 공동 경선. 예, 뭐 예. 이거를 내세운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좀 압박하고 이런 어떤 경선의 과정에서 뭔가 주도권을 좀 찾아보려는 것이지 네. 여기에서 뭐 이거로 해가지고 명분 나간다. 쌓기는 아니다. 이러면 이제 정치 생명이 흔들리는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민주당은 지금 원심력보다는 구심력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당의 지지율이 40%에 육박하고 있고 당의 잠재적 후보군들을 다 합치면 사실상 60%에 해당이 되고 있어요. 네. 여기서 나간다? 거의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겠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내일 거취를 결정하게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설 전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만난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3지대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나온 워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양극단을 이제 배제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문 전 대표와 친박,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이제 안 가겠다는 걸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밀어붙이고 그 가운데에서 예컨대 창당 같은 걸 할 것 같아요. 창당을 해서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과 수도권, 충청권 일부 의원들을 받아들이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의 어떤 이 제3지대에서의 공동 경선이라든가 뭐 이 안에서의 어떤 이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주도권을 제3지대로 이끌어 모으고 이 안에서 후보가 되고자 하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본다면 그런 과정을 거쳐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저희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좀 나온 게 있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한번 좀 볼게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9.1%,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19.8%입니다. 격차가 좀 더 벌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예. 이 경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반기문 전 총장의 스텝이 좀 속된 말로 스텝이 좀 꼬이고 있는 느낌이에요. 반 총장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대선 3, 4개월 안에 이제 초단기전으로 치러야 되는 이 구도 속에 들어왔는데 반 총장 입장이라면은 본인의 그 자산이나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바깥에 있는 동안에 여론이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 네. 때로는 1위를 상당 기간 이제 갔던 그 여론하고 유엔이라는 큰 물에서 세계 대통령이 했다라는 그런 이제 국민의 기대 심리, 이건 큰 인물이라는 거. 네. 또 문재인의 그 친문의 집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안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제 대망론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자산으로 무기로 삼아가지고 큰 그림을 바로 그려가지고 제3지대 그 움직임을 이제 주도하면서 그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림을 짜 나가는 그랬을 때 이 노는 물이 지금 틀리고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이제 또 리더로서 서는 모습을 보일 때 국내에서 반기문이라는 사람을 잘 몰랐지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던 국민들이 그 여론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쏠릴 수가 있었는데 네. 본인은 좋은 의도를 했겠지만 들어오자마자 그거는 배제해놓고서 민심 탐방이라고 일주일 동안 다녔는데 네.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나타나는 거는 구설수. 네. 우리 10년 동안의 이 격차. 또 뭐 그 민심 또는 민생하고 상당히 괴리돼 있는 모습만 자꾸 보여줘가지고 여론이 더 떨어져 버렸어요. 네. 그리고 처음 던진 메시지도 어쨌든 정권 교체라는 메시지를 극복하기 위한 거지만은 정치권 전체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정치 교체라고 해가지고 정치권의 선수들 내로라는 제3지대를 끌어갈 선수들을 들어보면 그다지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화두를 던져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그분들 만나지도 않고 네. 그렇게 되면서 그분들은 사실 또 이 반기문이라는 저 인물을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뭐 그림이 될 것인가. 우리가 힘 모으면 이렇게 문재인을 쓰러뜨릴 만한 것이 될 것인가 봤는데 우왕좌왕하고 또 뭐 민생 탐방한다는데 구설수 양산하고 하면서 이제 뒤로 오히려 발을 빼버린 상태에서 인제사 처음에 큰 그림으로 돌아가가지고 뭐 인물들 만나가지고 내가 한번 해짜보겠다고 해서 이거 결국은 이제 그 설 이후에 여론이 어떻게 나올까가 결정적인 건데 이런 액션도 결국은 그 국민의 그동안에 가졌던 기대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느냐, 그게 여론이 반영이 되느냐, 예. 거기에 관건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